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석 한국사 강사입니다. 2021년 12월 모의고사를 보셨어요. 벌써 2021년 12월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모의고사는 2회 모의고사입니다. 2회 모의고사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보신 한국사 법원직 모의고사 문제는요, 딱 난이도가 이도 말고 덜도 말고, 무슨 얘기냐? 딱 이 정도입니다. 법원직 한국사 시험 범위 그 시험의 난이도는 딱 요 정도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요 난이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4순환, 5순환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은 여러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푸신 문제 7번이나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제들을 통합해서 만든 하나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통합형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 또는,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의 주제들도 이런저런 것들을 막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물 관련된 주제,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수험에 임해주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25문제 한국사를 풀고 있어요. 요거는 시간은 15분을 기준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염두를 하자 이거죠. 15분 동안에 25문제를 푸는 게 내 목표다. 이건 지금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하실 2022년부터 하실 4순환, 5순환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2021년 12월이 저물어가고 있죠. 코로나로 굉장히 뒤숭숭해졌어요. 다시 이게 대체 언제 끝날까 모르겠는데, 나도 막 뒤숭숭해지면 곤란하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들도 다 뒤숭숭할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이 명제를 명심하시면서, 해설 강의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법원직 시험 준비하는 동행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합격 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2월 26일에 시행된 2회 동행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 강의입니다. 25문제 중에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을 골라보자. 사건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보니까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넓게는 이제 가야까지 해서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는 이런 문제 패턴들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게 될 건데요. 자,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요, 몇 세기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자, 가에 보니까 고구려 장수왕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에요. 자, 고구려 장수왕이 지금 몇 세기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장수왕이 등장해서 고구려의 전성기로 들어간 요 시기는 바로 5세기에 해당합니다. 자, 나에 보면요,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흥왕까지 딱 보는 거예요. 신라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를 열었었던 그 왕이죠. 이 당시는 신라 6세기예요. 다에 보니까 신라 지증왕은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을 정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의 업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증왕이 등장하는 시기, 요것도 6세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선후관계 파악해야 돼요. 라까지 보겠습니다. 백제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하였다. 백제 성왕은 도읍을 기존의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도 남부여로 계칭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했었는데 성왕이네. 자, 백제 성왕이 등장한 시기도 6세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일단 가가 첫 번째인 거는 파악할 수 있죠. 나다라. 요 세 가지가 6세기예요. 그러면은 요 6세기의 선후관계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나와 다를 보니까 둘 다 지금 신라예요. 자, 신라 6세기 때 왕은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요.
지, 법, 진 이렇게 봤었어요. 지증왕,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순서로 살펴봤었죠. 그러면 지증왕이 다에 있고 진흥왕이 지금 나에 있어요. 그럼 요 두 가지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네. 뭐가 먼저요? 지증왕이 먼저죠. 그런데 라가 있어요. 또 백제 성왕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당시 등장했었던 왕, 어느 국가에 어느 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국가에는 어느 시기냐라는 매칭되는 이 파트너 왕들을 찾아야 돼요. 성왕의 백제인데, 자, 백제의 성왕이 신라 왕과 매칭되는, 어디에 있냐? 바로 진흥왕과 매칭이 되죠. 성왕과 진흥왕, 이 두 왕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뺏었는데, 이 뺏은 이후에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이 한강 유역 하류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왕이 진흥왕을 응징하러 갔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하고 만다라는 사실. 따라서 나와 라 두 가지가 다보다는 뒤에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나와 라를 어떻게 선후 관계로 배치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성왕이 진흥왕과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자, 신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어요. 한강 어디를 차지하냐? 한강 상류를 차지했었어요. 백제는 하류를 차지했었죠. 그랬는데 진흥왕의 배신으로 백제 성왕이 차지했었던 한강 하류를 신라가 차지하네. 그러면 신라는 한강 하류를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러자 성왕이 어떻게 했어요? 응징하러 왔다가 죽죠. 관산선 전투에서 패배하네. 그치? 그리고 나서 성왕은 어디를 정벌하냐? 대가야 지역을 정벌해요. 대가야가 성왕 편에 섰다가 결국엔 패하게 되네. 그리고 진흥왕이 대가야를 응징하러 가죠. 그리고 나서 기세를 몰아 어디로 가냐? 함경도 함흥지방까지 북상한다. 요 사실은 단양적성비,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창령비,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진흥왕 시기 때 만들어진 비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가야, 성왕, 지금 성왕이 죽은 이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었던 게 요거잖아요. 요게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을 때는 성왕이 죽은 이후예요. 그러면은 백제 성왕은 요 어디쯤에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순서를 요게 3번, 요게 4번 요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을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핵심은 나와 라 요 두 가지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다음에 일본과 체결한 국권 피탈 조약.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일본과 체결한 국권 피탈 조약이다라고 하면은 러일 전쟁 발발 이후에 등장했었던 여러 조약들이에요. 그 여러 조약들이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협약, 그리고 을사조약인 2차 한일협약, 그리고 한일 신협약, 기후각서, 그리고 한일 병합조약,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사료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한국 고등관리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이를 시행해야 된다. 통감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은 통감부 설치 을사조약인가요? 자, 여러분이 배웠었던 을사조약은 두 가지 특징을 하고 있어요.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통감부를 설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교권을 통감이 행한다. 그래서 외교권이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통감부 설치가 아니네. 그럼 외교권이에요? 외교권도 아니에요.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이라는, 자, 관리 임명이라는 인사권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는 바로 행정권이에요. 통감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럼 이건 뭐야? 외교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을사조약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권을 빼앗겼다. 이걸 다른 말로 뭐야? 차관정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다는 얘기예요? 한일 신협약이다라는 거예요. 나와보겠습니다. 대한제국정부는 대1군제국정부 확신해서 시정개성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고정치예요. 예, 충고를 받아들이네. 예, 충고권이 명시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군사 요충지 사용권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요 바로 한일의정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고권과 그 다음에 군용지 사용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그 국권피탈조약. 다해 보니까요 대한제국정부가 어떻게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는데 고문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고문을 파견해서 이 고문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겠죠. 이는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 정치, 예. 재정고문 메가타와 외교고문 스티븐스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국권피탈조약은 아까 말로 말씀드렸었는데 한일의정서 그리고 예,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인 을사조약 한일신협약 그리고 기후각서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약 요건 경술국치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순서다라고 한다면 나가 제일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가 초대 통감이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초대 통감, 그러면 통감이 파견됐는데 처음 통감이네. 그죠? 그럼 통감부가 설치됐으니까 파견되겠죠. 그리고 이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다 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은 1번 한일 신협약이 아니라 을사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1번 틀렸다.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2번에 이를 통해서 일본이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였다. 그래, 이게 한일 의정서죠. 그러니까 충고정치와 한일 의정서가 명시됐었던 그 조약, 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3번 다 이에 따라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들이 각각 재정고문과 예, 외교 고문으로 임명이 되었더라. 1차 한일협약 내용이었습니다. 4번 시기적으로 나다가의 순서로 체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쭉 보니까 지금 고려시대의 경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도 같이 나와 있죠. 예, 이런 통합형 문제를 대처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고려시대에 발행됐었던 각종 화폐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 철전인 건원중보. 건원중보 아셔야 되겠고요. 이게 철로 만든 철전 화폐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화폐로 알려져 있고요. 고려 초 성종 때의 정책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고려 초기 성종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나에 보니까요. 개경으로의 환도를 단행하였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려 후기, 예,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골과의 항쟁은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로 접어든 거죠. 예, 그래서 대몽 항쟁이 끝났었던 예,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원간섭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다 빈민구제기금인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자, 제위보가 빈민구제기금이다라는 그 의미도 아셔야 되겠고 시점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 시점은 고려 초기 광종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다가 초기인데 예, 광종이 먼저 성종이 다음이죠.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분급하는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자, 과전법은 고려 말 때 공양왕 때 시행된 법으로서 이는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했었던 정책이죠.
예, 이거는 이제 고려 망할 때쯤이에요. 자, 그러면 가와다가 고려 초기인데 광종이 먼저 성종이 그 다음이네요. 그래서 자, 뭐가 제일 먼저가 되겠냐? 다가 제일 먼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가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가 그 다음이 되겠고요. 라가 마지막. 요렇게 예, 보기를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 캐는 집이 없고 보배가 없대요. 무슨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편도 그렇대. 자, 사료를 잘 분석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경제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래? 어떡할지 모르고 생산할 줄도 모른대요. 핵심적인 내용이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대저재물은 우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재물을 우물물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퍼쓸수록 자꾸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예,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재물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물물이 말라버리지 않는다. 써야 된다. 소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를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실학자 중에 박제가죠. 박제가는요, 재물을 우물에 빗대서 소비를 강조했었던, 소비 촉진을 강조했었던 대표적인 실학자, 이 사람이 박제가고요. 박제가의 대표 저서로서 북학의, 이게 북학의 내용이에요. 북학의라는 저서, 그리고 박제가는 소비 촉진뿐 아니라 청과의 무역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진보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었던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죠. 중상학파로 알려져 있는 그 실학자 박제가입니다. 자, 이 박제가에 대해서 인물을 물어본 건데, 이 박제가는요, 출신이 서얼 출신인 거 기억하시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얼 출신 학자다라고 하면요, 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요 세 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토지 분배론으로서 여전론을 제시하였다. 토지 분배론, 여전론, 그리고 정전제, 뭐예요? 정약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서얼 출신으로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서얼 출신이고요. 정조 때 만든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된 사람 누가 있다 그랬어요? 3명 기억하시라 그랬죠? 예, 박제가, 그 다음에 이덕무, 유득공, 이런 사람들 3명을 기억하시고요. 다 조선 후기 정조 때 인물들입니다. 3번, 성인 남자에게 이결의 토지 분배를 주장하였다. 예, 성인 남자에게 토지 분배를 주장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죠. 균전론이에요. 그런데 이 균전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분, 차등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균전론 얘기하는 학자는, 많이 얘기하는 학자는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서 누가 있냐면요, 유형원이 있어요. 유형원의 균전론은요, 바로 신분차등을 전제로 하죠. 반면에 신분차등을 없다, 신분차등 없이 얘기하는 건 중상학파에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홍대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3번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간 차등 얘기가 없죠. 그치? 성인 남자라고 그냥 퉁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예요? 홍대용입니다. 4번, 한문소설 양반전, 허생전 등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양반, 당시 지배층 양반을 풍자했었던 이 소설을 통해서 바로 박지원입니다. 중상학파 박지원은요, 이 사람은 바로 화폐의 유통,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대표적인 실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술의 사용을 중시했었던 그 실학자죠. 박지원은 서울 출신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예요. 자, 다음 사료 가나 제위, 당시 왕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서 6조에 기속시켰대. 그러면은 의정부와 6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예. 의정부와 6조의 기능. 의정부가 실질적으로 6조를 지휘하면서 결정 권한 서사를 행하는 이런 제도를 의정부 서사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의정부가 서사, 즉 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6조를 관장하고 의정부는 그냥 논의 심의만 한다.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서사제고, 그렇지 않고 의정부가 아니라 왕이 직접 챙긴다라고 하면요, 6조 직계제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예, 6조 직계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를 보니까 의정부와 6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왕이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했대. 그럼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한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없애려고 했었어요. 없앨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히 여겨서 서두르지 않았대. 그러면 없애지는 않았나 봐. 그런데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이런 것들 뿐이었다. 그러면 의정부의 권한이 요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 중에서 이건 뭐야? 6조 직계제예요. 그런데 이 6조 직계제를 시행했었던 왕이 둘이 있어요. 태종과 세조가 있죠. 그죠? 이 둘의 차이를 봐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의정부를 없애려다가 안 없애고, 그래, 요 정도로 축소하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요, 태종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는 6조 직계제를 시행했었던 태종입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상황이 나이가 어려 무릇 좋지 않은 바는, 상황 이전의 왕이 나이가 어리대. 그래서 대신들에게 맡겨 논의를 했대. 그러면 왕이 직접 뭔가 6조를 관장하고 이거 잘 못했나 봐.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떻게 개혁을 하겠대. 그리고 서문은 6조가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짓게 한다. 6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전에 상황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 중에서 6조 직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나이가 어리대. 태종의 상황은 형인 정종이에요. 세조의 상황은 조카인 단종이죠. 그래, 그러면 상황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면은 누구야? 세조예요. 그지? 자, 그래서 가는 태종, 나는 세조, 요렇게 각각 매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한양기준역법서 7정산을 간행하였다. 요거는 세종 때 시행된 문화정책으로 알려져 있죠. 예, 7정산 역법서. 그리고 기타 이제 농서로서 뭐 농사직설, 의학서로서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쭉 기억하실 겁니다. 2번,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오늘날 국경선 확정했다.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죠. 이것도 세종 때 시행된 정책. 3번,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직전법은 기존의 과전법, 요 과전법을 바꾼 거죠. 그게 뭔데? 세습 기반으로 물려줄 수 있는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는 정책. 이게 바로 언제 때요? 세조 때의 정책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4번, 홍문관을 두어서 주요 관리들을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홍문관은 세종 때 만든 집현전을 계승한, 그래서 언제요? 성종 때의 정책이죠. 예,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조국 통일 원칙의 합의를 보았대요. 예, 그러면은 통일 관련 남북의 합의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네. 보니까 지금 첫째,
둘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째,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단서를 찾아야 돼요. 둘째 보니까 통일을 어떻게 한대요? 평화적 방법으로 한대. 예. 이 단서를 찾은 거야. 하나가 더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셋째, 민족적 대단결.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게 뭔데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합의한 통일의 3대 원칙이었었죠. 이는 1970년대 초 유신체제 출범 직전에 있었던 합의문이 되겠죠. 남북 간의 최초의 합의인데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이다. 아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뭐예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90년대 초죠. 이때 만들어진 건데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명시했었던 남과 북의 관계를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남북 간 무력에 의한 침략하지 않는다. 불가침과 관련된 그 명문의 규정이 담겨 있는 게 남북 기본합의서죠. 2번. 발표 직후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렇죠. 7.4 남북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예요. 뭐가? 남북조절위원회.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 3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이다. 이는 2000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합의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이게 바로 뭐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해당하죠.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통일 방안,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4번. 이에 따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의 최초는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80년대에 해당해요. 요거는 지금 70년대. 요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없을 때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문화예산이 제작된 시기. 자, 지금 띡하니 사진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사진 보고 이게 무슨 유물유적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고 또 순서를 파악하셔야 되겠네. 시기를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가는 불상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거대 불상이면서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거대 불상의 특징을 띠고 있는 고려시대 불상이에요. 가는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불상인데 이게 뭐였어요? 이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거죠.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요게 바로 가에 해당하죠. 그죠?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요, 요거는 굉장히 견고하게 생겼죠. 뭔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 이런 단단한 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었다. 요거는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죠. 정조식이다. 그럼 가는요, 좀 아까 봤던 이 가는 고려시대인데 어느 시기입니까? 이 고려시대에 굉장히 이게 지금 개성이 강하죠. 파격적이고 개성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개성이 강한 불상은 고려 초기 지역색이 강한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지역색이 강하다 호족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호족의 특색이 반영된 불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족 시대인 고려 초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달을 보니까 요거는 도자기인데 그 중에서도 뭔가 회색 빛깔을 띠는 것처럼 생겼죠. 자, 요게 바로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로서 요 그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분청사기가 유행했었던 시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예요. 그죠? 요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 요 전에 있었던 게 상감청자, 요 이후에 있었던 게 순백자, 이렇게 갑니다. 라를 보니까 요거는 딱 보니까 그거다. 목탑 양식의 석탑.
석탑인데 목탑 양식처럼 불탑을 만들었죠. 이는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인데 백제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미륵사지 석탑은 어느 왕 때 만들었을까요? 이거 어디 있는데? 익산에 있죠. 예, 백제의 도읍지를 사비해서 익산으로 천도하고자 했었던 백제, 바로 어느 왕이에요? 무왕.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는 이것까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라가 삼국시대니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가가 고려 초기니까 다음, 다가 고려 말 조선 초기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 조선 후기 정조 때, 이렇게 간다. 시대를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미추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역사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그 밑줄이 뭔가 보니까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지금 이 나라는 고려, 부여 요 두 가지 국가와 관련이 있네요. 근데 보니까 지금 발해왕. 그럼 발해가 계승했구나. 여기서 고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를 지칭하는 단어였었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고구려는 부여에서 유래된 국가니까.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료는 자,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예요.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두 가지가 있죠. 무왕 시기와 문왕 시기가 있습니다. 무왕 시기 때의 국서가 바로 지금 요 사료예요. 예. 무왕은 옛 땅을 회복했다. 여러 지역을 막 침략하고 이제 막 영토를 늘렸었던 무력정벌 왕이잖아, 무왕. 문왕은 고려국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본인을 고려국왕. 이 사람은 이름이 대흠무죠. 이렇게 나오면은 문왕이에요. 예. 이 두 왕을 일본이 보낸 국서를 가지고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선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만약에 왕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무왕의 업적을 골라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선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그 내용이 무엇이 있냐 아닌 것을 골라라라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발해 정해공주묘의 천장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 정해공주묘가 있고요. 정효공주묘가 있죠. 정효공주묘는 당나라 방식의 벽돌 무덤이죠.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가 고구려 방식의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발해 유적에서 발견되는 온돌 구조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것도 고구려 온돌의 구조와 유사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도 고구려 계승입니다. 3번 발해의 이원적인 주민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원적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발해의 주민 구성은 지배층인 고구려인과 그 다음에 피지배층인 말갈족 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이 소수 지배층, 이들이 다수 피지배층이다. 그러면 지배층 고구려인, 고구려 계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번 발해의 도읍지 상경성의 구조와 주적대로를 살펴한다. 상경성의 구조와 주적대로.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내성과 외성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잇는 주적대로가 있지. 이는 당시 중국 당나라 장안성의 구조와 유사하죠. 요것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고구려 계승 측면이 아니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또 하나가 있죠.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고구려 계승과는 관련이 없구나. 답이 4번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예송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겁니다. 가나서역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예송이래요. 예송 논쟁. 예송 논쟁은 누가 한 겁니까? 남인과 서인이 한 거죠. 자, 남인과 서인이 한 겁니다. 이 남인과 서인의 예송 논쟁은
1차와 2차 예속 논쟁이 이렇게 각각 있었어요. 요거는 이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조선 후기 현종 때 있었던 논쟁이죠. 1차 예속 논쟁은 이전에 자의 대비가 이제 상복을 얼마 입느냐라는 거 가지고서 있었는데, 요 현종 전에 효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상복 얼마 입느냐라는 논쟁이죠. 자, 남인 같은 경우에는 서인보다 다 길어요, 기간이. 1차에서는 남인은 3년, 서인은 1년을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남인은 1년, 여기서는 효종 B가 죽은 거죠. 서인은 어떻게 했었어요? 9개월 쌍을 주장했었다라고 봤었죠. 자, 그러면 가나 세력이래. 그러면은 남인 아니면 서인이겠지. 가에 보니까요, 이의 항맥을 계승한 이들이다. 이의 항맥을 계승했대요. 그래? 그러면 자, 이의 항맥을 계승한 이들이다. 그러면은 서인이죠. 그죠? 남인은 이황의 지금 이황 측면을, 이황의 사상을 계승한 이런 당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의 항맥을 계승한 이들은 숙종 말년에 연인군을 지지하며 세력의 확대를 꾀하였다. 서인이 이후에 환국 과정에서 분화되죠. 어떻게?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됩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문제에서 요거를 조금 빼셔야 되겠다. 그죠? 예송은 이렇게 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데 이의 항맥을 계승했다라고 하면 일단 서인이에요. 서인은 누가 있냐? 이와 성혼, 요 파들이 있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요렇게 분화되게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게 언제냐? 숙종 때 경신환국을 계기로 요렇게 분화되겠죠. 그 중에서 연인군을 지지하며 세력 확대를 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인군을 지지한다. 연인군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지지했었던 이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노론이에요. 자, 나를 보니까 성혼의 항맥을 계승했대요. 성혼의 항맥을 계승한 걸로 갈라진 이들이 바로 소론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경신왕국 당시에 남인 처벌에 대해서 관대하다. 강경파, 처벌에 대해서 강경한 이들이 노론이고요. 그 다음에 남인 처벌에 대해서 온건한 이들이 소론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당시 숙종 말년 때 세자를 지지했었죠. 이 세자가 이후에 경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종 시대 때는 경종, 국왕지지파, 그 다음에 연인군은 당시 세지였었죠. 이런 지지파로 갈라지게 된다. 그러면 가가 노론, 나가 소론,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 보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보니까 가는 인조반정 계기로 몰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조반정을 계기로 몰락한 이들이다라고 하면요. 자, 이들은 서인이죠. 서인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서인이고요. 몰락한 이들이다라고 하면은 북인이죠. 광해군 북인 정권을 이제 쳤었던 이들이 서인이니까. 2번 나는 경종 때 발생한 신임사화를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종 때 발생한 신임사화는요, 소론이 노론을 친 사건이에요. 경종 때. 왕의 지지를 등에 업은 소론이 연인군을 지지했었던 노론을 친 사건이 바로 신임사화였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가와 나는 예속 논쟁에서 각각 신권과 왕권 강화를 꾀하였다. 신권 강화를 꾀했었던 이들, 이들이 서인이고요. 왕권 강화를 꾀했었던 이들이 남인,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나 해당하지 않고요. 4번 가와나 갈등에 의해서 사화가 발생했다.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잖아요. 이거는 붕당 정치 이전에 해당하죠. 훈구와 사림인데 훈구가 사림을 친 사건이 바로 사화였었고, 이후에 사림이 집권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죠. 그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예, 광해군 때 북인이 아웃되고 광해군 이후에 인조반정으로 아웃되고 이제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으로 가다가 이제 예송논쟁 그리고 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이 몰락하게 되더라.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약 체결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료가 나왔습니다. 조약이에요, 조약. 사료를 보고서 이 조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경, 이 조약이 왜 체결되었는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지금 조선, 미국, 그럼 뭔가 감이 온다 이거예요. 예,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내용은 확인사살하시면 돼. 관세 지불이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 허가할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경우에는 미국 관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다른 나라에게 정되는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게 뭐야? 최혜국 대우예요. 최혜국 대우와 관세가 명시됐었던 바로 뭐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1880년대 초에 체결됐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다. 그럼 왜 체결되었냐라는 거죠.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네. 그게 바로 뭐예요? 황준센의 요거죠. 조선책략. 황준센의 조선책략에서 주장하는 바가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 예.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 사료 내용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체결됐다라는 거죠. 이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있죠.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유포했다. 황준센이 썼었던 조선책략을 2차 수신서로 갔었던 김홍집이 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데 그 반대가 위정척사, 미국과 수교는 안 된다라는 운동이고요. 정부는 개화 정책에 따라서 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더라. 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19번이에요. 가와 나 시기 사이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료를 보고 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가를 보니까 왕이 지금 뭔가 좀 통곡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자겸의 18자가 왕이 된다. 이자겸 18자가 왕이 된대요. 그래서 이자겸 이씨가 왕이 된다. 예, 이자겸이 왕이 되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이자겸이 왕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었구나. 그래, 이게 뭐예요? 이자겸의 난이죠? 이건 고려 중기. 이 왕은 누구겠어요? 고려 중기의 왕이죠? 예, 누구예요? 인종이죠. 나를 보겠습니다. 몽골병이 이르자 윤후가 처인성에서, 그러면 몽골이 침략했네요. 윤후가 처인성에서 활약하네요. 김윤후죠. 처인성 전투죠. 그지? 그래서 뭐야? 살리타를 사살하잖아. 그지? 요 얘기는 대몽항쟁 시기 때 있었던 일들. 요렇게 쭉 활약을 하지만 당시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는 조건으로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더라라는 사실.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지금 여기다 한번 써놓고 보죠. 가가 고려 중기 인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 대몽항쟁 시기예요. 1번에 보니까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최충원, 최씨 무신정권 시기 때 해당하죠. 근데 대몽항쟁 시기는 무신정권 중에서 최충원의 아들 최우 시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교정도감, 최충원이 설치했었던 교정도감이라는 정치기구는 요 전에 있네요. 그치? 가나 사이에 들어간다. 2번, 서경파가 대화궁을 축조하였다. 서경파, 대화궁을 축조했대요.
예, 서경의 대화궁을 축조해서 천도를 하려고 했었구나. 이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예, 이것도 인종 때인데, 근데 인종 때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가나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강동성에서 거란 세력을 격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성에서 거란을 격파했대요. 강동성 전투인데 이는 몽골과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거란을 격파했구나. 이렇게 해서 몽골과 연합을 했다가 몽골이 무리한 요구를 쭉 하다가 결국에는 침략하게 되네. 그러니까 요 이후 시기, 나 이전 시기에 해당하죠. 요렇게 몽골과 접촉했다가 이제 이들이 침략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가나 사이에 들어갑니다. 4번 여진을 축출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동북 구성을 축조했대요. 여진. 예. 그래서 여진을 정벌했구나. 여진을 정벌했었던 부대가 별무반이에요. 별무반을 설치했었던 거는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죠. 요거는 고려 중기 숙종 시기 때고요. 요걸 바탕으로 동북 구성을 쌓고 여진을 정벌했었던 거는 고려 중기 예종 때입니다. 자, 이 왕들은 인종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자겸이 집권하던 시기 때는요.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 사대하는 이런 군신관계 체결 요구를 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이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은 가 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규약문을 보여준다. 사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입이란 단서가 있어요. 규약문이란 단서가 있어요. 그래. 규약문을 보여주고서 요거 가입할까? 그래. 그러면은 이 규약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쭉 보니까 약정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 약정은 이 조직의 간부예요. 바로 향약이죠. 자, 이 향약은 지금 단서들이 나왔어요. 향약의 간부 약정. 그 다음에 가입해서 규약문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는 조선 향촌자치 규약으로서 기능하는 게 향약이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따라서 이 조직이 향약이고요. 이 향약은 사림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었고 최초의 향약은 여시 향약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이후에 이황과 이가 이 향약을 전국에 널리 보급하게 되죠. 이황의 예안 향약, 이의 서원 향약과 해주 향약, 이렇게 대표적인 향약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향약을 만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규약을 지키도록 하겠다. 향촌서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향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두꾼이 조직에서 유래하였다. 경제사회편 주제들은 이런 주요 개념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1번의 상두꾼은 뭐가 변한 거냐면요. 향도 조직이 변한 거예요. 향도는 본래 불교 신앙 조직이었죠. 이거는 농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였었는데 이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가 상두꾼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약과 다른 개념이죠. 2번, 향촌사회 선현에 대한 제사를 담당했다. 선현이라는 선대의 학자들을 기리면서 제사를 담당하고 교육도 수행하는 사립교육기관, 바로 뭡니까? 서원이죠. 예, 사림의 또 다른 향촌사회 기반, 이건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서원. 예, 제사와 교육 기능을 담당하네요. 3번,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했다. 예, 이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서원 중에서 이렇게 왕에게 칭찬받고 지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런 사액서원에 대한 얘기. 그래서 2번과 3번은 서원입니다. 4번, 전통적 미풍양수를 계승하면서 유교 윤리를 가미하였다. 그래서 유교 질서를 향촌서에 보급하고자 했던 게 바로
향약이더라. 답은 4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료를 보자. 가는 16세기 중종 초에 삼포회란을 계기로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됐대요. 그럼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함이래. 그러니까 이들이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모여서 회의를 했었네. 그게 바로 자, 처음에 임시기구로 만들었었어요. 그랬다가 국방문제예요. 예, 임시기구로 국방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임시회의기구입니다. 그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 구성원이 요렇게 확대됐대. 임진왜란 이후 때 확대되면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겠죠. 자, 요 사이에 지금 요걸 1번이라고 한다면 중종 때 일을, 2번의 일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죠. 임시기구가 아니라. 그랬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구성도 확대되면서 최고기구로 자리를 잡죠. 예, 바로 뭡니까? 비변사예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기구로 기능을 하더라. 이 비변사는 조선 후기의 권력이 점점점 강해지는데 19세기 세도 정치에 이르러서 그 기능이 아주 막강해질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혁파하죠. 예. 자, 그럼 보기를 보자. 1번. 대원군에 의해서 기능이 강화되어? 아니, 혁파됐다고. 흥선대원군은 의정부를 부활시키고 바로 이 비변사를 혁파하게 되죠. 그럼 비변사는 기존의 의정부 기능을 대체했었구나.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의정부,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화 되더라. 3번. 붕당 정치 폐란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게 아니고 붕당 정치가 점점 심화되면서 오히려 비변사의 기능은 확대되어 갈 거예요. 4번. 외구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 아까 봤네. 외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 국방 문제, 요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 설치된 거는 중종 때인데요. 임시기구죠. 상설기구로 됐었던 거는 요거는 언제요?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 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 강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예, 위기가 곧 기회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